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혹시 목적지 없이 안개 속을 헤매는 배처럼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다 거대한 파도가 덮쳐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돛을 찾아 헤매야만 했던 순간은요. 40을 넘긴 전직 군인인 제게 바로 그런 파도가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전역한 지 10년, 제 인생 처음으로 이력서를 들고 희망한 조각을 찾아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과도 같았던 그 숙인 머리가 지난 12년 동안 필사적으로 묻어두려 했던 과거의 문을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낮의 서울은 불을 뿜는 듯한 찜통더위였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후끈한 열기에 공기는 숨막힐 듯 끈적거렸습니다. 저는 대성은행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마천루, 이 도시의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죠. 사촌 동생에게 빌린 낡은 양복은 이미 땀으로 축축했고 넥타이는 마치 올가미처럼 목을 조여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하찮고 초라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육체 노동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먼지 날리는 공사장, 시끄러운 부둣가가 제 일터였죠. 제 손은 망치를 잡고 시멘트를 나르느라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지. 이런 화려한 곳의 문을 두드리기 위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를 거두어 주신 순자, 이모님이 심장 수술비를 기다리며 병원에 누워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이곳에 발을 들일 일은 없었을 겁니다. 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강철 씨, 수술비와 치료비를 합하면 최소 5억 원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이 칼날처럼 귓가에 박혔습니다. 5억, 평생을 벌어도 감히 꿈꿔보지 못한 액수였습니다.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형제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 40살의 변변한 졸업장 하나 없이 전역증과 점점 쇠약해지는 몸뚱이가 전부인 남자가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바로 보안요원이었습니다. 자동 유리문을 통과하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와 닿아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제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고단함이 묻어나는 얼굴의 중년 남자, 헐렁한 양복과 낡아빠진 구두, 젊고 아름다운 여직원들이 저를 스쳐 지나가며 호기심과 안쓰러움이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 눈에 비친 저는 실패자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다소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안팀 면접 보러 왔습니다. 안내 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쪽 구석에 있는 대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순서가 되면 불러드릴게요. 저는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준비한 이력서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이력서, 건강검진서, 그리고 전역증 사본과 함께 받은 화랑무공 훈장 사본이 전부였습니다. 단 한 번도 자랑스럽게 여겨본 적 없는 훈장이었죠. 그저 마지막 임무의 고통스러운 기억, 지키지 못한 약속, 그리고 제가 등져야만 했던 산골 샘물처럼 맑은 눈을 가진 한 소녀를 떠올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어 그 영상들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과거는 죽었다. 용맹했던 특전사 팀장 이강철은 12년 전 강원도 접경 지역의 폭발 속에서 이미 죽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그저 막노동꾼,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돈을 벌려는 불효 자식일 뿐이다. 이강철 씨, 인사과로 들어오세요.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제 상념을 갈랐습니다. 저는 일어나 심호흡을 한 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접관은 제 나이의 절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 젊은 남자였습니다. 명품 양복의 머리는 포마드로 반짝였습니다. 그는
제 서류를 건성으로 훑어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나이 40, 최근 경력은 건설 현장 인부, 그전에는 특전사 전역이군요. 이강철 씨, 본인이 대성은행처럼 신속함과 소통 능력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업무 환경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질문이라기보다 저의 부적합함을 단정짓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력에는 자신 있고 군인으로서의 규율도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제가 막노동을 하며 지겹도록 봐왔던 그런 미소였죠. 일이 필요한 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이강철 씨. 하지만 저희는 적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제 서류를 옆에 있는 다른 서류 더미 위로 던져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는 나중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통보하겠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압니다. 정중한 거절의 표현이었죠. 저는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또 실패구나. 순자 이모님 수술비는 이제 어디서 구해야 한단 말인가. 제 손이 문고리에 닿으려는 순간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이강철 씨. 돌아보니 그는 제 이력서에 포상 기록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랑무 공훈장, 인신매매 조직 XZ12 소탕 작전 특수 공로. 이 작전에 참여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네, 제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듯 깊은 고민에 빠진 눈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제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강철 씨의 서류에는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규정상 회장님께 직접 보고드리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회장님이라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보안요원 면접에 회장님 결재까지 받아야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대기 의자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관료주의적이고 이상하게만 보였던 그 인사팀장의 결정이 바로 운명의 톱니바퀴가 되어 제가 영원히 잠들었다고 믿었던 과거로 저를 되돌려 놓는 첫걸음이 될 줄은. 시청자 여러분, 과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 베일에 쌓인 여성 회장 뒤에는 주인공이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가족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 잊지 마시고 다음 편에서 펼쳐질 놀라운 반전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다시 회의실 구석의 차가운 의자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불편한 기분이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는 이제 동정심까지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보안 요원 일자리 하나 구하러 온 실패한 중년 남자가 서류에 문제까지 있어서 붙잡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꽉 쥐며 당혹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회장님, 일개 보안 요원이 뭐라고 거대 은행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회장님까지 신경 쓰게 한단 말인가? 아니면 내 군 복무 시절에 나조차 모르는 어떤 오점이 있었고 그걸 확인해서 가장 확실하게 나를 거절하려는 걸까? 온갖 어두운 질문들이 머릿속을 파고들며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1초, 1분이 마치 제 인내심이라는 바위 위로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든 순자 이모님에게서 전화벨이 울릴 수 있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에 대해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어머니, 저 또 실패했어요 라고 말해야 하나? 저는 고개를 숙여 낡은 구두코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신발은 수많은 공사장을 저와 함께 누비며
흙먼지를 뒤집었었습니다. 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처럼 이질적으로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제자리를 잘못 찾은 느낌, 내가 속하지 않은 세상에 들어온 이물질이 된 듯한 기분. 그것은 어떤 경멸의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인사팀장이 언급했던 두 단어, XZ12 작전. 그것은 마치 녹슨 열쇠처럼 제가 12년 동안 굳게 닫고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문을 갑자기 열어젖혔습니다. 순간 은행의 차갑고 화려한 공간이 흐릿해졌습니다. 눈앞에는 더 이상 유리벽과 낯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강원도 산골의 끝없는 녹색이었습니다. 썩은 나뭇잎의 퀴퀴한 냄새, 세차게 쏟아지는 비 소리, 귓가에 윙윙거리는 모기 소리, 모든 것이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2년 전, 저는 고단한 막노동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사를 건 임무를 수행 중인 특전사 7팀장 이강철 대위였습니다. XG12 작전은 회색 늑대라는 별명을 가진 악명 높은 두목이 이끄는 국제 인신매매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매우 교활해서 포위될 때마다 항상 현지 주민,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 인간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팀의 임무는 그들의 소굴에 잠입하여 인질을 구출하고 회색 늑대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서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군인도 작전 관련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우연히 그들에게 납치된 시골 마을 선생님의 어린 딸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는 다른 인질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침묵을 지키던 그녀를 처음 본 순간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그랗게 뜬 눈으로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그 소녀의 눈은 마치 산속 가장 깊은 곳의 샘물처럼 한 점의 흐림도 없이 맑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절망은 없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강인한 의지와 뜨거운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전 내내 저는 냉정을 유지하고 임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계속해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총격전 속에서 팀원들과 흩어졌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가장 위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혼자 그녀를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탈출한 것이죠. 그 후의 며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군인과 어린 소녀, 우리 둘은 맹독의 정글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생존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끈질긴 추격을 피하면서 굶주림과 질병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먹을 수 있는 나뭇잎을 구별하는 법과 깨끗한 물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몸을 숨기고 흔적을 지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밤마다 작은 모닥불 옆에서 그녀는 아버지처럼 선생님이 되어 산골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 고아였던 어린 시절과 순자 이모님, 그리고 눈물 젖은 밥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낯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계산도 없는 맑은 감정이 싹됐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임무만 완수하고 그녀를 안전하게만 돌려보내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 그녀를 찾겠다고. 이강철 씨, 이강철 씨. 갑작스러운 부름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인사팀장이 어느새 제 앞에 와서 제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은행 로비, 낯선 시선들. 숲의 비 냄새와 모닥불의 온기는 사라지고 서류 냄새와 건조한 에어컨 바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몇 번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셔서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와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만하거나 경멸하는 기색 없이 존중, 심지어 경외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 걸음 물러서서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았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회장님께서 따로 뵙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멍하니 일어섰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꿈에서 갑자기 깨어난 듯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젊은 인사팀장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지만 그의 모습은 이상하리만치 공손했습니다. 그는 제 옆에서 걷지 않고 항상 반걸음 뒤에서 마치 부하가 상관을 따르듯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180도 바뀐 태도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빛나는 스테인리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원목으로 마감된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카드키를 대고 펜트하우스를 의미하는 P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자 패널의 숫자가 올라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점점 더 높이 20층, 25층, 30층, 상상도 못한 높이로 올라가는 느낌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생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발밑에 울퉁불퉁한 땅에만 익숙했던 저였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속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낯선 공간으로 들어 올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회장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갑자기 인사팀장이 답답한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머뭇거렸습니다. 회장님께서는 XJ12 작전과 관련된 분은 누구든 그룹의 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룹의 은인. XZ12 작전은 국가 기밀 임무였는데 어떻게 민간 은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설령 관련이 있다 해도 나는 임무를 수행한 군인일 뿐이다. 기껏해야 표창장이나 포상금을 주면 될 것을 어째서 회장님이 직접 보안요원 지원자를 만나야 할 정도란 말인가? 모든 것이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압도적인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건물의 최상층 전체는 사무실이 아니라 미니멀하지만 극도로 세련되게 디자인된 넓은 홀이었습니다. 한쪽은 거대한 유리벽으로 활기찬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유리를 뚫고 들어와 하얀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화려하면서도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비서가 나와 우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 팀장님, 어서 오세요. 회장님께서 집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녀는 나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아래층 사람들과 같은 경멸은 없었지만 조심스러운 호기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박 팀장을 따라 두꺼운 양탄자 위를 무겁게 걸었습니다. 너무나 푹신해서 거의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호화롭고 귀족적인 분위기는 나를 불법 침입자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낡은 양복, 달아빠진 구두, 모든 것이 나의 이질감을 소리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크고 짙은 갈색의 나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 팀장은 가볍게 3번 노크한 뒤 문을 열고 내게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들어가시죠. 회장님께서 안에 계십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적의 총구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긴장된 적은 없었습니다. 회장실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매우 품위 있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자연광이 방 안 가득 쏟아졌고 공기 중에는 백란의 맑은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광택이 나는 흑단 책상 뒤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등을 돌린 채 큰 창밖으로 도시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치색 실크 원피스를 입은 가녀린 몸매와 단정하게 올려 묶어 아름다운 목선을 드러낸 검고 긴 머리만 볼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강철 씨께서 오셨습니다. 박 팀장이 공손하게 말하고는 조용히 물러나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나와 그 의문의 여인 단둘만 남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낙처럼 무겁게 흘렀습니다. 나는 그저 두 손을 늘어뜨린 채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가 돌아섰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고 내 온몸은 굳어버렸으며 숨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내가 상상했던 중년의 권위 있는 여성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주 젊은 청초한 얼굴과 하얀 피부, 살짝 담은 입술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낯익으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성숙함과 풍기는 기품과 권위 때문에 낯설었죠.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가슴 아플 정도로 익숙한 것은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그 눈은 여전히 그렇게 맑았고 옛날 산 정상의 가을 호수처럼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에는 순진한 두려움 대신 세월을 거쳐 쌓인 깊은 슬픔과 고된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을 때 나는 그렁그렁한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서 그녀의 맨발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실크 원피스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머리에서 풍겨오는 익숙한 난초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 그 숲속의 향기였습니다. 혹시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나왔습니다. 혹시 강철 씨 맞으세요? 나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 그 산골 마을의 선생님 딸. 내가 왜 여기에, 왜 거대 은행의 권위 있는 회장이 되어 있는 거니? 그리고 왜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시간과 세상에 짓밟혀 형체도 남지 않은 나를 알아본 거니? 혹시 강철 씨 맞으세요? 그 부름은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쳐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던가. 혈기왕성했던 젊은 군인이었던 나는 이제 영혼 깊숙이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중년 남자가 되었다. 그리고 내 순수하고 맑았던 소녀 서연이는 이제 젊고 권위 있는 여성 회장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단 한 번의 눈맞춤, 단 한 번의 이름으로 그녀는 나를 알아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바싹 타들어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저는 강철입니다.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변했다.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 눈만은 그대로였다. 수년 동안 내가 받을 자격이 없었던 믿음과 사랑이 여전히 담겨 있었다. 가까이 다가온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내 뺨을 어루만졌다. 옛날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네요. 그대로시네요. 나는 눈을 감았다. 마치 수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꿈을 만지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막노동꾼도 불운한 전직 특전사도 아니었다. 나는 옛날의 젊은 군인 강철이었고 내 가장 사랑했던 나를 위해 살아왔고 나를 위해 기다려준 소녀 앞에 서 있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겪으셨을지 알아요. 서연이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왜 보안요원으로 일하려고 하셨어요? 왜 혼자 지내셨어요? 나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이야기가 길어. 서연아, 괜찮아요. 들려주세요.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듣고 싶어요.
모든 걸 알고 싶어요. 12년 동안 오빠를 찾아다녔어요. 왜 사라졌는지 알고 싶어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수년간 과거를 잊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다. 나는 서연이에게 XZ12 작전, 인신매매 음모, 그리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꾸며야 했던 나의 가짜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깊은 숲속에서의 도피 생활, 그녀를 떠나야 했던 고통, 그리고 미처 다하지 못한 맹세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안전을 위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켜야 했던 대목을 이야기할 때는 나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다른 선택이 없었어. 내가 남았다면 그들이 널 해쳤을 거야. 내가 살아남는 것, 안전한 것을 확인해야만 했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오빠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냈을지 알아요. 나는 저녁 후 숨어 살았던 삶, 막노동을 하며 떠돌았던 날들, 과거의 악몽과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고통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너를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 내가 너무 잔인한 짓을 했다고 생각했어. 내가 날 용서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어. 서연이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오빠, 바보 같으니 오빠를 향한 내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어요. 항상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항상 오빠를 찾아다녔는데 오빠는 그럴 용기가 없었군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렇다면 왜죠? 서연이의 목소리가 내 회상을 끊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의심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을 보았다. 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설마 아직도 나를 의심하는 건가? 내가 그녀를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 왜 여기에 보안요원으로 오셨죠? 왜 회사를 판 사실을 저에게 숨기셨나요? 왜 파산했다고 거짓말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왜 오빠의 남동생 파티에서 저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을 감싸주셨나요? 서연이의 질문들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만남 끝에 그녀가 나를 이렇게까지 의심할 줄은 몰랐다. 12년의 세월 동안 그녀는 나라는 사람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걸까? 그녀의 눈에 나는 여전히 과거로부터 도망치기만 하는 비겁한 놈일 뿐인가? 미안해. 내가 더듬거렸다. 난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단지, 아니, 됐어요. 내 말이 차갑게 끊겼다.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우리가 함께할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침묵하고 인내하고 모든 걸 숨겼지만 결국 그 모든 게 어리석은 짓이었군요. 저에게 무얼 숨기고 있는 거죠?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오빠네 가족이 파티에 제가 나타나는 걸 원치 않았던 건가요? 제가 뭔가를 발견할까봐 두려웠던 건가요? 나는 나누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틀렸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놈이었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지. 결국 내 모든 믿음과 희생은 그저 웃음거리였을 뿐이야. 당신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절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지.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오빠, 그거 알아요? 서연이가 고개를 저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는 지난 10년간 우리를 이어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셨어요. 오빠의 고집과 숨겨진 비밀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가족은 잘못 없어. 전부 내 탓이야. 내 어두운 과거가 너에게 영향을 줄까봐, 너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을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도망치는 길을 택했어. 하지만 오빠는 틀렸어요. 서연이가 말했다. 나를 믿지 않은 게 잘못이에요. 비밀이 우리 사랑의 균열을 만들게 둔 게 잘못이에요. 완전한 행복을 얻을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린 게 잘못이에요. 나는 침묵했다.
그녀의 말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베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내 손으로 나와 그녀의 행복을 파괴하고 만 것이었다. 서연이가 말을 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 전부 들었어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것.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도요. 그리고 아마 그래서 옳지 않은 방법을 선택했을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과거의 아픔을 개인적인 계산을 위해 이용할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내가 틀렸다. 나는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있던 일,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녀의 눈에는 배신이고 이기심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회사를 3,500억 원에 파셨더군요. 바로 그날 어머니의 친구 한 분이 사무실로 저를 찾아와 현재 상황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USB 하나를 건네며 이 안에 있는 걸 보라고 하셨죠. 호기심에 열어본 영상 속에는 오빠의 말들이 담겨 있었어요.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더군요. 저를 속여서 믿게 만들었던 거예요. 지난 10년간 제 곁에 있으면서 다른 여자가 있었고 심지어 제 재산과 가족까지 빼앗으려 했다니. 나는 망연자실한 채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실망과 분노뿐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도, 일도, 희망도 모두. 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과거의 덫은 나를 묶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수렁 속으로 나를 빠뜨렸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내가 힘겹게 내뱉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를 떠나고 싶구나. 우리 관계를 모두 끝내고 싶은 거지. 그렇지. 서연이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미안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속하지 않아요. 저는 신뢰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함께 마주할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해요. 도망치고 숨기기만 하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하지만 우리 아이는 내가 불쑥 내뱉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서연이가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는 내 아이고 제가 알아서 키울 거예요. 아이를 보고 싶으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모자에게 더는 패 끼치지 마세요. 각자 갈 길 가요.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차가운 말은 아픔과 후회로 가득한 내 마음에 칼날처럼 박혔다. 나는 이제 내가 속하지 않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죄인일 뿐이었다. 붙잡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들어왔다. 한 명은 건물 보안 요원, 다른 한 명은 내가 추적을 의뢰했던 탐정이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온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했던 진술과 증거들을 가지고 온 것이었다. 경찰이 왔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나는 체포되었고 서연이의 눈앞에서 끌려나갔다. 한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여인은 이제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문을 나서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서연이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마치 과거를 완전히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듯 보였다. 그리고 나는 내 앞길이 죄와 고독으로 가득한 긴 여정이 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니 받아들여야만 했다. 나는 극한의 후회 속에서 사무실을 나섰다. 하지만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 순간에 익숙한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다. 나는 바로 순자 이모님의 번호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전화를 받기도 전에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 말 듣지 마. 그럴 자격 없어.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변해버렸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앞으로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지도 모를 진실이. 서연이의 사무실 문이 등 뒤에서 쾅 닫히며 화려하고 권력 있는 내부 세계와 나를 완전히 단절시켰다. 나는 두 명의 건장한 남자에게 끌려갔다. 굴욕감과 비참함이 온몸을 덮쳤다. 복도는 길고 차가웠다. 우리들의 발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다. 끈질기게 순자 이모님이었다. 가슴이 미어졌다. 지금쯤 이모님은 병상에 누워 애타게 내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수술비를 마련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나는 감옥에 갈 죄수가 될 판이었다. 나는 불효자식, 쓸모없는 아들이었다. 엘리베이터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다급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요. 차갑지만 힘있는 서연이의 목소리가 울렸다. 두 남자가 멈춰섰다. 나도 멈춰섰지만 차마 고개를 돌릴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다. 이제 그 눈에는 경멸과 증오만이 가득할 테니까 그 사람 서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겠어요. 서연이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남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서류철을 건넸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설마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아 내 죄를 더 찾아내서 지옥 끝까지 나를 끌어내리려는 걸까? 됐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냥 보내주세요. 하지만 상사분들께 전하세요. 법원의 정식 명령이 있기 전까지 누구도 이 사람에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나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나를 보고 있었다. 복잡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눈빛이었다. 아까와 같은 극한의 분노는 아니었지만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뒤돌아서서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로 빠르게 걸어갔다. 무거운 나무 문이 다시 한 번 닫히며 그녀의 눈 속에 담긴 비밀도 함께 가져가 버렸다. 왜 그녀는 그런 짓을 한 걸까? 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명령한 걸까? 설마 그녀 마음속에 아직 아주 작은 감정이라도 남아있는 걸까? 아니면 이건 그저 승자가 패자에게 베푸는 고상한 행동일 뿐인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녀의 그 행동은 어둡고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내 마음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 하나를 심어주었다. 나는 아래층의 다른 사무실로 끌려갔다. 경찰서가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을 대성은행 법무팀의 홍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나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태도가 거칠지는 않았지만 결코 친절하지도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다. 이강철 씨, 이것들은 당신이 최서연 회장님을 상대로 벌인 사기 및 재산 편취, 미수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최고 형량으로 기소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서류들을 보았다. 녹음 파일, 사진들. 증거는 너무나 명백해서 부인할 수 없었다. 나는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저 침묵하며 운명을 받아들일 뿐이었다. 홍 변호사는 잠시 나를 보더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희 회장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이 음모를 배후에서 조종한 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회장님께서 당신의 형사 책임을 감경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배후 조종자라니. 나는 멍하니 되물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계획은 나 혼자 생각하고 실행한 것이었다. 배우는 아무도 없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배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홍 변호사는 비웃었다. 그 미소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이강철 씨, 아직도 연극을 계속할 셈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10년간 육체 노동만 한 전직 군인이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정교한 사기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최 회장님의 재정 상황과 인간관계를 속속들이 알 수 있었고, 어떻게 그녀의 가장 신이 많은 직원들에게까지 접근해서 조종할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그의 질문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나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렇다.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서연이에 대한, 그녀의 회사에 대한 비밀 정보들. 나는 그것들을 어디서 얻었을까? 나는 항상 그것이 우연히 엿들은 행운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나를 이 죄의 길로 이끌었던 것은 아닐까?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우연히 만났던 서연이의 옛 친구들, 그들이 무심코 흘렸던 그녀의 비밀들, 회사의 프로젝트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가득 담겨 잘못 발송되었던 이메일들, 그리고 대성은행의 보안요원 자리를 소개해 주었던 사람,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말했던 그 사람,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로 엮어보니 완벽한 그물망을 이루고 있었다. 문득 한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소름이 돋았다. 아니야, 그 사람일 리가 없어. 내가 중얼거렸다. 그 사람이라니, 누구요? 홍 변호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꿰뚫을 듯 다그쳤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얼굴에는 두려움과 경악이 역력했다. 그 사람입니다. 대성은행 이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남자, 서연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존경에 마지 않는 그 사람이요. 하지만 왜 그가 그런 짓을? 홍 변호사의 얼굴에는 내가 그 이름을 말했을 때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내게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내가 스스로 이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길 기다리는 듯했다. 김진태 부회장, 금융계의 늙은 여우라 불리는 남자, 최서연의 아버지와 함께 대성은행 제국을 처음부터 일궈낸 오른팔. 그는 항상 신사적이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말 한마디 한마디는 늘 철학적이고 신중했다. 서연이에게 그는 단순한 상사를 넘어 그녀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믿었던 삼촌 같은 존재이자 인생의 선배였다. 서연이가 아버지를 잃고 풋내기 시절에 그룹을 막 물려받았을 때 그녀를 이끌어주고 지지해준 사람도 바로 김 부회장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존경받던 인물이 이 모든 비극의 배후 주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너무나 허황되고 미친 생각이었다. 하지만 기억 속에 흩어진 조각들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다. 내가 처음 면접 보러 왔던 날, 안내 데스크를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바로 김 부회장이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는 나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박 팀장의 어깨를 툭 치며 무심한 듯 한마디 던졌다. 요즘 젊은이들도 이 전역 군인들처럼 규율과 헌신 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때는 그저 의례적인 칭찬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내 서류가 특별히 주목받도록 하는 암시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서연이에 대한 비밀 정보들, 나는 그것들을 어디서 얻었을까? 우연히 만난 서연이의 옛 친구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로부터였다. 그들은 늘 아버지를 잃은 후 서연이가 얼마나 외롭고 약해졌는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를 얼마나 갈망하는지에 대해 떠들어댔다. 그리고 이제야 기억났다. 그 모든 만남은 한 은밀한 기업인 클럽에서 이루어졌고 그 클럽의 핵심 멤버가
바로 김 부회장이었다. 그가 직접 그 꼭두각시들에게 대사를 주고 나처럼 경험 많은 남자에게 쉽게 정복당할 수 있는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최서연의 이미지를 그리도록 연출했던 것이 아닐까. 내가 사용했던 사기 계획, 정교한 금융 기법들, 막노동꾼은 절대 혼자 생각해낼 수 없는 것들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어디서 배웠을까? 공사장에서 새로 사귄 친구의 권유로 등록했던 온라인 속성 재테크 강의에서였다. 그리고 그 친구는 문득 기억났다. 김 부회장의 개인 운전기사의 사촌 동생이었다. 모든 것이 그 권력자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사냥꾼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어떤 목적을 위해 신중하게 선택하고 다듬은 장기판의 졸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뭘까? 왜 그는 그토록 아끼고 보호하던 조카딸을 해치려 한 걸까? 왜? 나는 홍 변호사를 쳐다보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가 서연이에게 그런 짓을 한 거죠? 홍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내 앞으로 이전 서류들보다 얇은 다른 서류철 하나를 밀어주었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열었다. 안에는 숫자나 녹음 파일이 아니라 10여 년 전 경제 잡지에서 오려낸 누렇게 변색된 낡은 신문 기사들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역사적인 악수, 최민준과 김진태, 대성은행 공동 설립.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서연이의 아버지 최민준 회장은 자본만 투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당시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던 은행 보안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바로 이 기술이 대성은행의 독보적인 성공을 이끈 기반이자 심장이었다. 김 부회장은 경영에 재능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공동 창업자의 거대한 그늘 아래 사는 2인자에 불과했다. 다음 장으로 넘겼다. 대성은행 주주총회에 관한 다른 기사였다. 수년 후 물밑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졌다. 김 부회장은 지분을 매입하고 다른 주주들과 연합하여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지만 결국 최 회장의 절대적인 신망과 능력 앞에 실패했다. 질투와 야망. 홍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두 가지는 사람을 악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김 부회장은 아마 최 회장님의 재능을 항상 질투했고 언젠가는 대성은행을 완전히 차지하겠다는 야망을 키워왔을 겁니다. 최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경험 없는 젊은 딸인 서연 씨가 경영권을 잡자 그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알겠다. 그의 계획은 정말이지 너무나 악독했다. 그는 서연이와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좋은 삼촌 이미지와 이 사회의 지지를 잃게 될 테니까. 대신 그는 훨씬 더 더럽고 우회적인 길을 택했다. 그는 복잡한 과거를 가졌고 막다른 길에 몰린 나를 이용해 서연이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다. 그의 계획은 아마 나를 이용해 서연이를 유혹하고 속여서 그녀가 나를 사랑하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시기가 무르익으면 그는 내 사기꾼 과거를 폭로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스캔들을 터뜨릴 계획이었을 테지. 그 스캔들은 서연이의 명성에 치명타를 입혀 그녀가 더 이상 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게 만들 것이다. 그때 부회장이자 가장 경력 많은 그가 대성은행의 구원자로서 명분 있게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이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그가 친 거미줄은 정말이지 너무나 정교하고 잔인했다. 그는 나뿐만 아니라 서연이의 감정까지 이용해 그것을 그녀 자신을 해치는 무기로 삼았다. 나는 꼭두각시였고 서연이는 최종 목표물이었다. 후회와 분노가 극에 달했다. 너무나 어리석게 이용당한 것에 대한 후회와 수년간의 우정과 신성한 삼촌과 조카의 정까지 무참히 짓밟은 그에 대한 분노. 하지만 한 가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서연이처럼 똑똑하고 예리한 사람이 어떻게 이 음모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그녀는 김 부회장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2년 전 그녀 아버지의 죽음. 그것은 정말 언론 보도처럼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그 뒤에 김 부회장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 서연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모호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의심이었다. 나는 홍 변호사에게 더 물어보려 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이곳에서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는 눈짓을 보냈다. 그는 일어나 내부 전화기 쪽으로 갔다. 차 준비해 주세요. 이강철 씨를 모시고 갈 곳이 있습니다. 잠시 후 나는 지하의 별도 통로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왔다. 기자들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모두 피할 수 있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은 구치소 방향이 아닌 한강변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저택 단지 쪽으로 향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주변 사람들의 침묵과 정중한 태도에서 내가 곧 도착할 곳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차는 푸른 정원으로 둘러싸인 하얀색 저택 앞에 멈췄다. 그곳은 고요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분위기를 풍겼다. 홍 변호사는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흑백 사진들이 가득 걸린 긴 복도를 지나갔다. 그것들은 서연이의 아버지 최민준 회장의 사진이었다. 낡은 컴퓨터 옆에 서 있던 젊은 시절부터 성공한 기업가로서 영광의 정점에 섰을 때까지의 모습들이었다. 사진 속 그의 온화한 미소와 굳건한 눈빛을 보며 깊은 존경심이 일었다. 우리는 복도 끝에 있는 한방 문 앞에 멈췄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서연이가 앉아 있었다. 병상 옆이었다. 침대에는 백발의 나이든 여인이 누워 있었다. 인자한 얼굴이었지만 창백했고 손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그 여인은 피곤한 기색에도 서연이의 손을 꼭 잡고 사랑과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와 홍 변호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서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에게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그 여인을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외할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강철 씨예요. 서연이의 외할머니, 나는 망연자실했다. 병상에 누워있는 이 여인이 바로 최민준 회장의 아내였던 것이다. 그녀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늙었지만 여전히 총명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내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가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자네가 그 옛날 우리 서연이를 구해준 그 군인이구먼.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목이 메어왔다. 그녀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고맙네. 지난 12년 동안 우리 애가 하루도 자네를 잊은 날이 없었어. 자네를 찾아다녔지. 온 사방을.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다 마른 기침으로 이어졌다. 서연이가 황급히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할머니, 피곤하시잖아요. 좀 쉬세요. 서연이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외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강철 군에게 말해야 해. 나는 자네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고 있다는 걸 알아. 자네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네,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내 남편, 서연이 아버지의 죽음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이지.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내 귀에 천둥처럼 울렸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다. 홍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서연이의 외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운명의 그날 서연이의 아버지가 언론 보도처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운전할 때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날 그는
보안 기술,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외국 파트너와 매우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 그 계약이 성공하면 대성은행은 모든 경쟁사를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람은 그 자신 외에 김진태뿐이었다. 사고가 나기 전날 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불안하다고 했었어. 김 부회장이 요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고 수상한 만남을 자주 가진다고. 심지어 만약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홍 변호사를 찾아가서 무언가를 전해주라고 했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서연이에게 신호를 보냈다. 서연이가 일어나 낡은 나무 장롱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열고 녹슨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다. 그녀는 상자를 책상 위에 놓고 자물쇠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USB 하나만 들어 있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서연이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이 안에는 김 부회장이 공금을 횡령하고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한 모든 증거와 아버지를 제거할 계획을 논의하는 그의 통화 녹음 파일들이 들어 있어요. 나는 망연자실했다. 김 부회장의 범죄는 서연이를 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이자 수많은 역경을 함께 헤쳐온 공동 창업자를 간접적으로 어쩌면 직접적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였다. 모든 것이 야망과 질투 때문이었다. 하지만 왜 지난 12년 동안 모두 침묵했습니까? 왜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죠?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럴 수 없었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김 부회장은 너무 교활했어요. 그는 거의 모든 흔적을 지웠어요. 이 USB는 아버지가 겨우 숨겨놓은 마지막 백업 파일이었지만 법정에서 그의 죄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어요. 게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그는 재빨리 권력을 장악하고 곳곳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 놓았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당시 저는 너무 어렸어요. 우리가 정면으로 맞섰다면 분명 좋은 결말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저 침묵하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다. 서연이의 싸움은 내가 나타나면서 시작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12년 동안 홀로 침묵 속에서 싸워왔던 것이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 곁에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면서도 믿는 척, 존경하는 척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녀의 고통은 내 것보다 만 배는 더 컸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저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내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 때문에. 서연이의 외할머니가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이 이상하게 빛났다. 자네의 등장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기회였기 때문이야. 김진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 바로 자네를 장기판의 졸로 선택한 것이지. 그는 자신이 선택한 졸이 과거와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야. 저라고요? 나는 아직 이해할 수 없었다. 서연이가 미소 지었다.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미소였다. 기억나요. 강철 오빠, 숲속에 있을 때 어깨에 있는 흉터에 대해 말해준 적 있잖아요. 임무 중에 총알 파편이 박혀서 생긴 흉터라고. 저는 그 모양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해요. 그녀의 말에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 했다. 그 흉터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지? 내 어깨의 흉터. 수년 동안 지니고 다닌 전쟁의 기념품이 이제 상상도 못한 상황에서 언급되고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들어 어깨를 만졌다. 양복 안쪽으로 낡은 흉터에 울퉁불퉁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내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으로 다가가 노트북을 열고 빠르게 몇 줄을 입력했다.
벽에 걸린 대형 화면에서 보안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은 높은 각도에서 촬영된 것으로 밤중 한적한 도로에서 일어난 끔찍한 자동차 충돌 장면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12년 전 그녀의 아버지 목숨을 앗아간 언론에서도 일부 공개했던 그 사고 영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여기를 잘 보세요. 강철 오빠,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영상에서 그녀 아버지의 차가 트럭에 부딪혀 전복된 직후의 순간으로 되감았다.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뛰쳐나왔다. 그 사람은 경찰도 구조대원도 아니었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군인처럼 민첩하고 전문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차가 폭발하기 전에 차문을 부수고 그녀의 아버지를 끌어내려 애썼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는 신원 미상의 군인이었어요. 서연이가 말을 이었다. 지난 12년 동안 저와 홍 변호사님은 그를 찾아다녔어요. 그는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였어요. 그는 모든 것을 봤어요. 그 트럭을 운전한 자를. 그리고 아마 그 이상을 봤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그 직후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어요. 군대 내 그의 모든 기록이 삭제되었죠. 등고를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기록 삭제라니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아주 큰 권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설마 김 부회장이 손을 쓴 건가? 내가 속삭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홍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일한 목격자의 입을 막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 군인이 내 흉터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지? 나는 여전히 그 연관성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서연이가 영상을 멈추고 그 신원 미상 군인의 이미지를 확대했다. 영상 화질이 너무 나빠서 그의 얼굴은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차문을 당기려 애쓰던 한순간 그의 검은 셔츠 왼쪽 어깨 부분이 찢어지며 흉터가 드러났다. 아주 독특한 모양의 흉터였다. 그의 흉터가 오빠가 저에게 묘사했던 흉터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언젠가 그 군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하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오빠일 줄은 깊은 숲속에서 저를 한 번 구해주고 아마 운명의 그 밤에 제 아버지를 또 한 번 구하려 했던 그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내가 그 신원 미상의 군인이라고.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12년 전 그 무렵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나는 다른 지방에서 다른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그날 밤 서울에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아니, 내가 아니야, 서연아. 나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다. 확실해. 그날 밤 난 서울에 없었어. 분명 착각일 거야. 이 흉터는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나의 부인은 방 안의 분위기를 무겁게 가라앉혔다. 서연이의 눈에 떠올랐던 희망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깊은 실망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의 외할머니도 한숨을 쉬었다. 홍 변호사는 골똘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요. 서연이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렇다면 왜 방금 인사팀장이 저에게 보낸 군 복무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녀는 노트북으로 돌아가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내 군 복무 기록 스캔본이었다. 그녀는 임무 기록란에 작은 글씨를 가리켰다. 특별 기밀 임무, 식별 번호 G28, 기간 2013년 10월 15일, 17일, 장소 서울특별시, 상태 완수, 2013년 10월 16일. 그날은 바로 서연이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날이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G28 임무 기억났다. 그것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극비 임무였다. 나는 상부의 긴급 지시로 다른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단 이틀간 서울에 파견되었다.
나는 그 작전의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그리고 10월 16일 밤 나는 한적한 도로에서 어떤 대상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는 그 사고를 목격했다. 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쳐나갔다. 하지만 그 후 즉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내가 본 모든 것을 잊고 그곳에 있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명령이었다. 그 임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최고 등급으로 봉인되었다. 어떻게 네가 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이를 보았다. 이건 극비 자료야. 나조차 접근할 수 없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영향력을 사용해서 사본을 요청하셨기 때문이에요. 서연이가 대답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아셨던 거죠. 자신이 참여할 기회조차 없을 싸움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저 USB와 함께 진실을 열 수 있는 2개의 열쇠로 이것을 저에게 남기셨어요. 그렇다면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다. 12년 전 나는 우연히 한 범죄의 목격자가 되었다. 그리고 12년 후 그 범죄의 주모자가 바로 나를 피해자의 딸을 해치는 도구로 선택했던 것이다. 잔인한 운명의 원이 마침내 닫혔다. 강철 씨, 홍 변호사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이제 이 판에서 당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까? 당신은 장기판의 졸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목격자이자 김진태의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카드입니다. 나는 서연이를 보았다. 그녀의 눈물 젖은 눈을. 이제 알겠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운명은 나를 마주 보게 했다.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마음의 빚을 진 그 남자인 그녀의 아버지를 위해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뭘 해야 합니까? 나는 물었다. 목소리에는 다시 군인의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우선 당신은 안전해야 합니다. 홍 변호사가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구치소로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보호 아래 이곳에 머물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당신이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날 밤에 모든 세세한 부분을 트럭을 운전한 자.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식별할 만한 특징은 없었나요? 그가 무슨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12년 전의 어두운 기억 속을 파고들었다. 끔찍했던 사고 현장이 다시 떠올랐다.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그리고 트럭 운전사의 모습. 그는 모자를 깊이 눌렀어 얼굴 대부분이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의 손목에 있는 문신, 전갈 문신이었다. 그리고 그가 떠나기 전에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그의 목소리. 익숙한, 탁한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듯한 목소리였다. 전갈 문신과 익숙한 탁한 목소리. 그 2가지 단서가 희미한 기억 속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내가 그 자를 어디서 봤을까? 그 목소리는 왜 그렇게 익숙할까?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다. 하지만 12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고 모든 것이 꿈처럼 흐릿했다. 내가 미간을 찌푸리며 고심하는 것을 보고 홍 변호사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기억해내시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2가지 특징을 기반으로 추적을 시작할 겁니다. 이런 문신을 한 전문 킬러라면 분명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심판을 기다리는 용의자가 아니었다. 나는 서연이 외할머니 댁의 손님용 방에 머무는 특별한 손님이 되었다. 방은 넓고 창밖으로는 푸른 정원이 보였지만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편치 않았다. 목격자라는 부담감, 과거의 무게, 그리고 순자 이모님의 안위가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서연이는 병원에 사람을 보내 모든 치료비를 지불하고 순자 이모님을 위해 가장 좋은 병실을 마련했다고 했다. 심지어 이모님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이 없도록 24시간 경호원 2명을 배치했다고 했다. 그녀의 세심함과 이해심에 나는 감동하면서도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 나는 그녀에게 더 많은 문제만 안겨준 셈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 혼자 앉아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 애썼다. 홍 변호사와 서연이는 그들이 가진 김 부회장에 대한 모든 자료, 그의 인간관계와 사업 거래에 대한 서류들을 나에게 제공했다. 나는 그것들을 막노동꾼이 아닌 특전사 요원의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읽었다. 허점, 연결고리, 비정상적인 점들을 찾아 나섰다. 점차 12년 전에 이강철이라는 사람이 내 안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실패자의 자격지심과 위축감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침착함, 결단력, 그리고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채워나갔다. 나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졸이 아니었다. 나는 체스 플레이어가 되어야 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서재에서 서연이와 홍 변호사에게 말했다. 김 부회장은 늙은 여우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자가 아니죠. 분명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반격할 방법을 찾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보다 한 발 앞서야 합니다. 서연이가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신뢰가 어렸다. 오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하죠? 그는 대성은행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룹의 주주 구성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곧 있을 주주총회에서 충분한 의결권을 확보해야 하죠. 내 스캔들은 내막이 밝혀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그의 손에 당신의 명성을 공격하고 내부를 분열시킬 좋은 빌미가 될 겁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 합니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직전에 그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한 방을요. 그 결정적인 한 방이 뭐죠? 홍 변호사가 물었다. 그 트럭을 운전했던 자를 찾는 겁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를 찾아서 배우를 실토하게만 만들면 김 부회장의 모든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날 겁니다. 그때 그는 부회장 자리뿐만 아니라 살인죄라는 죄명과도 마주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를 찾죠? 홍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그는 12년 동안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도 수사했지만 성과가 없었고요. 경찰은 경찰의 방식대로 수사하겠죠. 내가 말했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스쳤다. 나는 군인의 방식대로 찾을 겁니다. 김 부회장이 시스템에서 그의 기록을 지울 수는 있었겠지만 뒷골목 3개의 인맥과 흔적까지 지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정갈 문신을 한 킬러. 서울 바닥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홍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다. 지난 15년간 서울에서 활동했던 모든 조직폭력배, 이름 있는 건달들에 대한 정보를 주십시오. 특히 청부살인이나 조직 간의 다툼에 연루된 자들을 중심으로요. 홍 변호사는 조금 망설였다. 강철 씨,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현역이 아니에요. 압니다. 내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제가 혼자 그들과 맞서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보만 찾아낼 겁니다. 나머지는 법이 알아서 할 일이죠.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서연이가 입을 열었다. 오빠를 믿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반드시 안전해야 해요. 그녀는 걱정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계획이 세워졌다. 나는 직접 나서지 않을 것이다. 대신 다른 사람을 연기할 것이다. 정갈 문신을 한 옛 형님을 찾아 예정을 나누고 싶어하는
갓 출소한 건달 역할이었다. 나는 정보가 술과 은밀한 거래로 오가는 술집과 복잡한 유흥가에 잠입할 것이다. 그것은 매우 무모하고 위험한 계획이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서연이의 믿음 어린 눈빛을 보고 병원에 누워 계신 순자 이모님을 생각하고 돌아가신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빚을 생각하니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혼자 발코니에 섰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다. 나는 셔츠를 벗고 달빛 아래 어깨에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12년 전 이 흉터는 한 군인의 희생의 증거였다. 12년 후 그것은 정의를 여는 열쇠가 되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군대를 전역했을지는 몰라도 정의를 위해 싸우는 군인의 본성은 내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그저 잠시 잠들어 있었을 뿐 깨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새로운 전쟁, 마지막 임무, 그리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마주해야 할 적이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과 그 익숙한 탁한 목소리의 주인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야 했다. 단정한 양복 대신 낡은 민소매 티셔츠와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다. 머리는 짧게 깎아 거칠고 각진 얼굴선을 드러냈다. 일부러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아 덥수룩한 수염으로 불량하고 거친 인상을 만들었다. 홍 변호사는 내게 낡은 휴대폰과 망치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강렬한 건달 이름이었다. 내가 처음 선택한 장소는 사구역의 구불구불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한 포장마차였다. 그곳은 손을 씻고 은퇴한 건달들의 아지트로 불리는 곳이었다. 홍 변호사가 준 정보에 따르면 주인인 뚱보 박 사장은 한때 이름을 날렸던 인물로 발이 넓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나는 해질녘의 포장마차에 도착했다. 공기는 담배 연기와 술 냄새, 그리고 시끄러운 건배 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맥주 몇 병과 안주를 시켰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앉아 술을 마시며 주위를 살폈다. 의심이 최우선인 이 세계에서 섣부른 행동은 나를 표적으로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거의 2시간 동안 그곳에 앉아 맥주병을 비워가며 슬픔에 잠긴 술주정뱅이인 척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술에 취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내 테이블 옆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내 맥주병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에 몇몇의 시선이 쏠렸다. 이런 젠장, 눈은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나는 벌떡 일어나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험악하게 으르렁거렸다. 이것은 계산된 연극이었다. 나는 주목을 끌어야 했고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그 남자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는 내 손을 뿌리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말다툼은 금세 가게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리가 막 주먹 다짐을 하려던 순간 탁한 목소리가 울렸다. 이봐, 다들 진정해. 무슨 일 있으면 말로 하자고. 뚱보 박 사장. 팔에 문신이 가득한 땅딸막한 주인이 싸움을 말리러 나왔다. 그는 나를 훑어보며 탐색하는 눈빛을 보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 동네 처음인가? 안에서 막 나왔습니다. 내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막 출소했고 옛 형님을 찾으러 왔다가 이 술주정뱅이와 시비가 붙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안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자 박 사장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그 남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손짓하고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자네 형님이 누군데? 말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바로 이거다. 나는 머리를 긁적이며 기억이 잘 안 나는 척했다. 오래돼서
이름은 가물가물한데 손목에 정갈 문신이 있었던 것만 기억납니다. 다들 그 양반을 정갈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정갈이라는 이름에 박 사장은 멈칫했다. 그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계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 양반은 왜 찾는데? 개인적인 일입니다. 내가 말했다. 옛날에 좀 얽힌 게 있어서 이제 해결하려고요. 박 사장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작은 눈이 내 생각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나를 쏘아보았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 잘못 찾았어. 그 양반 이 바닥 든 지 10년도 더 됐어. 큰 사건에 연루돼서 외국으로 떴다는 소문만 들었지. 아무도 어디 있는지 몰라. 그렇게 말하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서 가버렸다. 나를 의심 속에 홀로 남겨둔 채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의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정갈이라는 이름은 분명 이곳의 금기어였다. 그는 사라진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박 사장은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술값을 계산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돌아오는 길에 계속해서 누군가 나를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속도를 늦추고 가게 유리창을 보는 척했다. 그리고 반사된 유리창 너머로 검은 재킷을 입고 모자를 눌러쓴 한 인형이 뒤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박 사장의 사람일까? 아니면 김 부회장의 사람일까?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벌집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다른 복잡한 지역들을 계속 떠돌았다. 같은 수법으로 정갈에 대해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침묵, 고갯짓, 그리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 그 이름은 마치 서울의 뒷골목 세계에서 지워진 듯했다. 미행당하는 느낌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나는 매우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매일 밤 저택으로 돌아올 때마다 서연이는 걱정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따뜻한 물과 간단한 야식을 준비해 주었다. 그녀의 말없는 관심은 나에게 동력이자 동시에 부담이었다.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멈출 수도 없었다. 일주일이 성과 없이 흘러가자 나는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설마 정갈이 정말로 사라졌거나 아니면 모습을 바꾸고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 내가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는 한적한 카페에 앉아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정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내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는 마르고 뺨에 긴 흉터가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낡은 휴대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내게 받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휴대폰을 귀에 댔다. 수화기 너머로 내가 며칠 동안 그토록 기억해내려 애썼던 익숙한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누구야? 왜 나를 찾아다니는 거지? 심장이 차는 것 같았다. 바로 그 목소리였다. 옛날 그 트럭을 몰았던 정갈. 그가 직접 내게 연락해 온 것이다. 당신이 누군지는 알 필요 없어.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건달 연기를 이어갔다. 한 가지만 묻고 싶다. 12년 전에 김진태라는 사람한테서 큰 건 하나 받지 않았나?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알고만 있는 게 아니지.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네가 그날 밤 죽이려 했던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날카롭게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손에 쥔 무언가를 으스러뜨린 것 같았다. 잠시 후 분노로 떨리면서도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섞인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뭘 원해? 만나서 얘기하자. 확실하게. 나는 김진태 그놈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나도 그놈한테 핏값을 받아야 할 게 있어. 우리는 공동의 적을 둔 셈이지.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가 갈등하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좋아. 내일 밤 9시 8구역 폐부두 혼자 와. 경찰 낌새라도 보이면 넌 2번 다시 누구와도 말할 기회가 없을 줄 알아. 통화가 끊겼다. 흉터가 있는 남자도 조용히 사라졌다. 휴대폰과 함께 나 홀로 남았다. 나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혼자 올 가능성은 희박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과거와 직접 마주하고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나는 그 폐부두에서의 만남에 나와 그뿐만 아니라 제3의 인물이 등장하여 이 판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8구역의 폐부두는 도시의 발전에서 잊힌 고인 강물 한 구석에 황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녹슨 폐선들이 죽은 바다 괴물처럼 고요히 강가에 누워 있었다. 밤바람은 축축한 흙냄새와 썩은 콘크리트 기둥에 철썩이는 물소리를 실어 날랐다. 이곳은 은밀한 만남 혹은 치명적인 함정을 위한 완벽한 장소였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했다. 혼자가 아니었지만 나와 함께 온 사람들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정갈의 전화를 받은 후 나는 즉시 홍 변호사에게 알렸다. 치밀한 계획이 세워졌다. 홍 변호사는 그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형사 기동대 팀과 연락했다. 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내 신호를 기다리며 주변을 비밀리에 포위할 것이었다. 나는 검은 재킷을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강을 등지고 부두 끝에 섰다. 심장은 전쟁터의 북처럼 울렸지만 숨을 고르게 쉬려 노력했다. 죽음은 두렵지 않았다. 지난 12년 동안 나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아왔으니까. 내가 두려운 것은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었다. 순자 이모님이 버티지 못하실까봐 두려웠다. 서연이가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정확히 9시 어두운 흙길 저편에서 키 큰 인형 하나가 나타났다. 약속대로 그는 혼자였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희미한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보였다. 흉터로 가득한 각진 얼굴, 야생 짐승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눈, 그리고 그의 오른쪽 손목에는 정갈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배짱 한번 두둑하군. 정갈이 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에게서 대여섯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감히 혼자서 나를 만나러 오다니. 당신도 마찬가지야. 나는 몸을 돌려 그와 마주했다. 난 당신이 부하들을 잔뜩 끌고 올 줄 알았는데. 그는 비웃으며 누런 이를 드러냈다. 너 같은 놈 하나 처리하는 데는 나 혼자면 충분해. 말해봐. 원하는 게 뭐야? 12년 전 10월 16일 밤에 진실을 알고 싶다.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누가 당신을 고용했고 왜 최민준 회장을 죽여야만 했나? 최민준이라는 이름에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너 최 회장 사람이냐? 나는 그분을 위해 정의를 되찾고 싶은 사람이다. 내가 말했다. 진실을 말하면 내가 살기를 열어줄 수도 있어. 김진태는 약속을 지키는 자가 아니야. 당신의 쓸모가 닿으면 그는 입을 막기 위해 주저없이 당신을 제거할 거다. 내 말은 그의 두려움을 정확히 꿰뚫은 것 같았다. 그는 침묵했다. 그의 눈이 탈출구를 찾듯 주위를 맴돌았다. 내가 어떻게 널 믿지? 그가 으르렁거렸다. 나를 믿을 필요 없어. 내가 대답했다. 당신 자신의 생존 본능을 믿으면 돼. 김진태가 당신처럼 너무 많은 비밀을 아는 증인을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나? 지난 12년 동안 쥐새끼처럼 숨어 살았잖아.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고 싶어? 폐부두에 침묵이 흘렀다. 녹슨 폐선의 틈새로 바람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거의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버려진 폐선 안쪽 어둠 속에서 여러 인형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손에는 칼과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빠르게 움직이며
우리를 포위했다. 나와 정갈 모두 얼어붙었다. 그도 속은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 둘 모두를 노린 함정이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흉터 가득한 험상궂은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전갈에게 칼끝을 겨눴다. 전갈 형님, 그렇게 입이 가벼우면 안 되지. 회장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시다고.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넌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오늘 밤 너희 둘 다 강물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나 되라고. 전갈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품속에 숨겨둔 단검을 꺼냈다. 김진태, 이 개자식, 이놈이 이럴 줄 알았어. 상황은 극도로 위험해졌다. 그들은 거의 10명이었고 하나같이 덩치가 크고 흉악했다. 형사 기동대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그들이 나타나면 피비린내 나는 난투극은 피할 수 없었다. 나는 시간을 끌어야 했다. 정갈이 진실을 말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잠깐. 내가 소리치며 손을 들어 제지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 전갈, 그 트럭을 운전한 게 당신 맞나? 전갈이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씁쓸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맞아. 그가 으르렁거렸다. 김진태가 거액을 주고 사고를 내달라고 했어. 최 회장을 중상 입혀서 다음 날 회의에 못 가게만 만들면 된다고 했지. 하지만 그놈이 미리 차브레이크를 고장 내놨을 줄은 몰랐어. 내 의지대로 제어할 수가 없었다고. 그의 자백이 고요한 밤중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렇다면 김 부회장은 사고를 위장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인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녹음됐습니까? 나는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진 셔츠 단추에 대고 속삭였다. 선명합니다. 내 초소형 이어폰에서 홍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됐어.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연극의 막을 내려도 좋다. 흉터 남자가 막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그들 뒤편에서 또 다른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모두 꼼짝 마. 나와 정갈은 동시에 돌아보았다. 녹슨 폐선 갑판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 한 여인이었다. 달빛 아래 몸에 꼭 맞는 검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가녀린 실루엣은 신비롭고 위압적으로 보였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권총이 들려 흉터 남자를 똑바로 겨누고 있었다. 서연아, 네가 왜 여기에? 나는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내게 대답하지 않았다. 얼음처럼 날카로운 그녀의 눈빛은 건달들을 쏘아보고 있었다. 꼼짝 말라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이걸 맛보고 싶지 않다면 모두가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얼어붙었다.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감히 혼자서 흉악한 건달 무리와 맞서다니.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녀의 기세에는 그들이 감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내가 알던, 보호가 필요했던 다정한 서연이가 아니었다. 이 사람은 다른 서연이었다. 12년간의 증오와 고통으로 단련된 서연이, 강인하고 위험한 서연이. 하지만 왜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에 온 걸까? 그리고 그녀 손의 총은 어디서 난 걸까? 권총을 든 서연이의 등장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경악시켰다. 건달무리의 우두머리인 흉터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너 뭐야? 감히 장난감, 총 들고 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냐?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을 들어 방아쇠를 당겼다. 탕! 건조한 총성이 고요한 밤을 찢었다. 총알은 아무도 맞추지 않았다. 그것은 흉터 남자 머리 바로 옆에 녹슨 돛대에 박히며 작은 불꽃을 튀겼다. 건달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몇 걸음 물러섰다. 그들의 얼굴색이 변했다. 처음의 흉악함은
진짜 공포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 손의 총은 진짜였다. 이제 이게 장난감 총으로 보이지는 않겠지. 서연이가 차갑게 말했다. 희미한 화약 연기가 공기 중에 흩어졌다. 3초 주겠다. 무기 전부 내려놓고 벽에 머리 박고 무릎 꿇어. 다음 총알은 머리를 스쳐 지나가지만은 않을 테니. 그녀 목소리의 단호함과 잔인함. 그리고 방금의 경고 사격은 그들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았다. 차례차례 그들은 칼과 쇠 파이프를 바닥에 던지고 무릎을 꿇었다.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정갈도 망연자실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서연이를 쳐다봤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알던 서연이 숲에서 뱀 한 마리를 보고도 떨던 그 소녀가 어떻게 지금은 전문 저격수처럼 침착하게 총을 쏠 수 있단 말인가. 12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며 부두 전체를 환하게 비췄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 꼼짝 마. 경찰이다. 형사 기동대가 현장을 완전히 포위하며 들이닥쳤다. 연극은 끝났다. 흉터 남자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정갈까지 모두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었다. 서연이도 침착하게 총을 내려놓고 한 경찰관에게 건넸다. 그녀는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숨길 수 없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오빠,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서연아, 너 나중에 얘기해요. 그녀가 내 말을 끊었다.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남았어요. 홍 변호사가 다가와 나와 서연이에게 각각 초소형 무선 이어폰을 건네주었다. 김 부회장이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부하들이 모든 것을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직접 확인하러 오는 길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두 분은 자신의 역할을 잘 연기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다. 이것이 진짜 연극이었다. 부두에서의 대결은 늙은 여우를 꿰어내기 위한 전주곡에 불과했다. 잠시 후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부두로 들어왔다. 김진태가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이 지역 전체가 경찰의 포위망 안에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부두 끝에 서 있는 우리에게 다가왔다. 서연이는 2명의 건달 실제로는 사복 경찰에게 붙잡힌 척하고 있었고 나는 정갈 옆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주 좋아. 김 부회장은 흉터 남자 역시 위장 경찰의 어깨를 치며 음흉하게 웃었다.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군. 정갈 그놈은 어딨나? 네,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정갈이 고개를 들며 겁에 질린 연기를 했다. 무슨 말을 짓거렸지? 김 부회장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놈이 막 물어보려던 참에 형님들이 오셨습니다. 좋아. 김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안심하고 갈 수 있겠군. 그는 흉터 남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흉터 남자는 칼을 꺼내 정갈의 목에 겨눴다. 정갈은 몸을 떨며 애원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죽은 자의 약속은 믿지 않아. 김 부회장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죽은 자만이 비밀을 지킬 수 있지.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침묵하던 서연이가 입을 열었다. 김 부회장님,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 부회장은 깜짝 놀라 돌아섰다. 서연이가 무사한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네, 내가 어떻게, 저는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는데요. 서연이가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가볍게 두 건달의 손을 뿌리치고 똑바로 일어섰다. 부회장님의 연극은 이제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네요. 즉시 모든 서치라이트가 다시 켜지고
사방에서 경찰 병력이 쏟아져 나왔다. 김 부회장은 망연자실했다. 그의 얼굴은 의기양양하면서 경악으로 그리고 절망으로 변해갔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진태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지휘관이 다가와 체포영장을 낭독했다. 살인교사, 사기 및 재산 편취 미수,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 부회장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넋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릴 뿐이었다. 수갑이 채워질 때 그는 서연이를 돌아보며 증오에 찬 눈으로 물었다. 어떻게 네가 알았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서연이가 밤중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리 순한 양의 탈을 쓰고 있더라도 여우는 절대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부회장님, 당신은 제가 본 중 가장 교활한 늙은 여우였어요. 김 부회장이 연행될 때 그의 모든 범죄, 서연이 아버지 살해부터 나를 조종하여 그녀를 해치려 한 것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녹음되고 녹화되었다. 12년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나는 서연이에게 다가갔다. 그 총, 그녀가 미소 지었다. 수일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다. 가스총이었어요. 아버지가 호신용으로 남겨주신 거요. 사격 기술은 지난 몇 년간 스포츠 사격 클럽에서 비밀리에 배웠어요. 김 부회장 같은 여우를 상대하려면 순한 양으로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내가 보호해야 할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하고 똑똑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이 되어 있었다. 스스로 싸워서 아버지를 위한 정의를 되찾은 여성. 강철 오빠. 그녀가 나를 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고마워요. 오빠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 길의 끝까지 올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서연 회장님, 우리는 돌아보았다. 젊은 인사팀장 박민준이 겁에 질린 얼굴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민준의 끊어지는 목소리는 이제 막 싹트려던 승리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었다. 최서연의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다. 그녀는 민준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외할머니가. 왜요? 어서 말해요. 방금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서 의사 선생님들이 응급처치 중이십니다.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겨우 말했다. 홍 변호사님은 먼저 병원으로 가셨고 저에게 회장님께 바로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연이는 몸을 돌려 대기 중인 차로 달려갔다. 나도 서둘러 뒤따라갔다. 이 순간 모든 원한과 죄는 뒤로 물러나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통된 두려움만이 남았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서연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두 손을 꼭 쥐고 앞만 응시했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 방울을 비췄다. 나는 옆에 앉아 마음이 무거웠다. 외할머니가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았다. 아버지를 잃은 후 그녀의 유일한 정신적 지주였고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온 분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색한 행동이었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괜찮을 거야. 할머님은 강한 분이시잖아. 서연이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내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를 들썩였다. 밤의 병원은 여전히 불이 밝고 분주했다. 우리는 응급실로 달려갔다. 홍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변호사님? 서연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 선생님들이 아직 안에 계십니다. 홍 변호사가 대답했다.
상황이 꽤 위급하다고 합니다. 할머님께서 원래 심장병이 있으셨던 데다 그동안의 걱정과 스트레스가 겹쳐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는 그 의미를 알았다. 서연이는 대기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조용한 복도에 그녀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가슴 아프게 울려 퍼졌다. 나는 옆에 서서 지독한 무력감을 느꼈다. 나는 총탄과 가장 잔인한 범죄자들과는 맞설 수 있었지만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그녀가 짊어진 짐을 나눠질 수는 없었다.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응급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우리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불타는 속으로 안절부절 못했다. 다른 병원에 누워 계신 순자 이모님이 떠올랐다. 그분 역시 병마와 싸우고 계셨다. 나는 문득 두려워졌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들이 차례로 나를 떠나갈지도 모른다는 아주 인간적인 두려움이었다. 마침내 거의 2시간이 지난 후 응급실 문이 열렸다. 나이든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다. 박순자,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저희입니다. 서연이가 황급히 일어섰다. 의사는 우리를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위기는 넘겼습니다. 저희가 제때 조치를 취했지만 환자분은 며칠간 특별 관찰이 필요합니다. 절대 어떤 충격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부축하지 않았다면 서연이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외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우리는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고 주위에는 복잡한 기계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니 우리 마음도 조금은 진정되었다. 그날 밤 서연이는 병원에 남기로 했다. 지금 할머니 곁을 떠날 수 없다고 했다. 나도 남고 싶었지만 지금 내 존재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뭐라고? 이제 막 법의 심판을 면한 좋지 않은 과거를 가진 자일 뿐인데 오빠는 가서 쉬어요. 서연이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차분해져 있었다.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잖아요. 여기는 저랑 홍 변호사님이 있을게요. 아, 그리고 순자 이모님 뵈러 가보세요. 그쪽 병원 최고의 의사 선생님께 부탁해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아, 내일은 내가 머뭇거렸다. 알아요. 그녀가 내 말을 끊으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오빠가 주모자가 아니라는 거, 오빠도 저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피해자라는 거, 이제 오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해요. 강철 오빠, 저도, 오빠도. 우리 각자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요. 그녀의 말은 용서인 동시에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12년이라는 공백과 방금 겪은 거짓과 상처는 우리 사이에 쉽게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을 만들어 놓았다. 알았어. 너도 몸 조심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무거운 생각에 잠겨 병원을 나섰다. 정의의 빛은 밝혀졌지만 상실의 어둠과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는 밤에 텅 빈 서울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 나는 서연이를 생각했다. 그녀가 홀로 짊어져야 했던 싸움을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마음에 빚을 진 그녀의 아버지를 그리고 나 자신을 생각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막노동꾼의 삶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일을 서연이 아버지의 희생과 그녀의 용서에 부끄럽지 않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한 사거리 앞에 멈춰섰다. 신호등이 계속해서 바뀌었다. 내 인생도 이 사거리와 같았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이곳에 서서 망설이고 두려워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좌회전, 우회전, 아니면 직진. 어떤 길이 나를 당당하게 고개 들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미래로 이끌어줄까. 나는 무심코 저 멀리 우뚝 솟은 대성은행 타워를 올려다보았다. 꼭대기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찾고 있는 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저곳,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받아줄까? 내가 더 이상 군인도 사업가도 아닌 두 맨손과 상처투성이 심장을 가진 한 남자일 뿐인데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서연이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 나는 모든 시간을 병원에서 순자 이모님을 돌보는 데 썼다. 이모님의 심장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모님이 점차 회복하며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보니 내 마음도 비로소 약간의 평화를 찾았다. 모든 폭풍은 지나간 것 같았다. 언론은 일제히 김진태 사건의 전말을 보도했다. 내 이름도 중요한 증인이자 이름 없는 영웅으로 언급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칭송에 관심이 없었다. 나는 그저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군인일 뿐이었다. 홍 변호사가 몇 번 나를 찾아왔다. 그는 사건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나에 대한 모든 혐의가 취하되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경찰 측에서 감사 편지와 함께 표창을 제안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나는 훈장이나 명예를 위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뭘 할 생각인가? 홍 변호사가 한 번은 찾아와 물었다. 나는 병원 창밖을 내다보았다. 큰 비가 내린 후 연두색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아마 이모님을 모시기에 충분한 평범한 일자리를 찾아보겠죠. 홍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최 회장님께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시더군. 외할머님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자네에게 어떤 도움이든 필요하면 주저 말고 연락하라고 하셨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알지만 계속해서 그녀에게 기댈 수는 없었다. 나는 남자였고 내 힘으로 일어서야만 했다. 순자, 이모님이 퇴원하시던 날, 나는 이모님을 모시고 외곽의 작은 단칸방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초라하고 비좁았지만 우리의 보금자리였다. 이모님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사랑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셨다. 강철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다 지났으니 내 자신을 위해 살아라. 나 자신을 위해 살라고. 그 말은 참 간단했지만 왜 그렇게 실천하기 어려운지. 나는 인물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허전하고 불안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망가진 울타리를 수리하고 있을 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우리 집 앞에 멈췄다. 서연이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늘 입던 권위적인 정장 대신 단순한 흰색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숲에서 만났던 그 시절의 소녀처럼 젊고 친근해 보였다. 그녀는 마당으로 들어와 나를 보고 집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서 지내시는군요. 나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와. 들어와서 물이라도 한 잔해. 우리는 낡은 나무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순자 이모님은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셨다. 분위기는 조금 어색했다. 무슨 일로 왔어? 내가 침묵을 깨기 위해 물었다. 이걸 드리러 왔어요. 서연이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번 사건에 기여한 공로로 그룹과 경찰 측에서 오빠에게 드리고 싶어하는 포상금이에요. 거절하셨다고 들었지만 오빠는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봉투와 그녀를 번갈아 보았다. 받을 수 없어, 서연아. 돈 때문에 한 일이 아니야. 알아요. 서연이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받아주세요. 오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자 이모님을 위해서요. 할머니께는 더 좋은 보살핌이 필요해요. 제가 할머니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녀의 말에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 후 우리의 대화는 한결 자연스러워졌다. 그녀는 김 부회장이 체포된 후 대성은행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상황을 안정시키고 주주들과 직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그녀의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나 커 보였다. 내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 내가 불쑥 말했다. 서연이는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이 빛났다. 있어요. 아주 많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강철 오빠, 대성은행으로 돌아와 주셨으면 해요. 나는 얼어붙었다. 돌아가라니.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금융이나 은행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금융일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서연이가 말했다. 저는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앞으로 나타날지도 모를 다른 늙은 여우들의 음모로부터 대성은행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요. 아버지는 재능으로 이 그룹을 세우셨지만 내부에서 자신의 성과를 지켜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에 대가를 치르셔야 했어요. 저는 그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빠를 그룹의 내부 감사 및 리스크 관리실 실장으로 모시고 싶어요. 제가 새로 만들기로 결정한 자리예요. 물리적 보안뿐만 아니라 정보 보안, 내부 조사, 그리고 부정행위 방지까지 책임지게 될 거예요. 특전사 요원으로서의 경험과 기술, 그리고 판단력을 가진 오빠보다 이 자리에 더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믿어요. 그녀의 제안에 나는 정신이 멍해졌다. 일자리, 중요한 직책, 내가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기술들을 다시 사용할 기회, 그녀 곁에서 그녀 아버지의 유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 나는 그녀의 믿음과 기대로 가득 찬 눈을 보았다. 내 안에 모든 자격지심과 위축감이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실패한 막노동꾼이 아니었다. 나는 이강철 군인이었다. 그리고 군인의 임무는 지키는 것이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나는 말했다. 목소리에는 본래의 단호함이 되찾아져 있었다. 서연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 미소는 긴 비 끝에 처음 비치는 햇살처럼 아름다웠다. 1년 후 대성은행 정기 주주총회장. 나는 무대 뒤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그룹이 이룬 눈부신 성공에 대해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서연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성장하여 모두가 존경하는 유능한 여성 리더가 되어 있었다. 내가 책임지는 내부 감사실은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여러 부정 사건들을 적발했고 그룹의 체질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순자 이모님도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다. 나는 이모님을 모시기 편하도록 회사 근처에 작은 집을 샀다. 내 삶은 안정되고 의미 있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나와 서연이는 함께 차를 몰아 외곽으로 향했다. 집이 아닌 작은 언덕 위 정성껏 관리된 무덤이 있는 곳으로. 그녀 아버지의 묘였다. 우리는 묘 앞에 서서 향을 피웠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풀과 나무 향기를 실어 날랐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서연이가 속삭였다.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냈고 그리고 이 사람도 다시 찾았어요.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내 손을 잡았다. 강철 오빠,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다. 12년의 이별, 수많은 폭풍과 오해 끝에 우리는 마침내 서로를 다시 찾았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젊은 날의 불타는 열정이 아니었다.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련을 함께 겪어낸 후 얻게 된 깊은 이해와 소중함, 그리고 끈끈한 유대감이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도시 위로 서서히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어둠으로 가득했던 한 장이 끝나고 앞에는 빛으로 가득 찬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우리의 여정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